안녕하세요. 친구들이 많이 떨고 계세요. 응원해주세요. 저희 이제 사과부터 시작하려고 하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황예지라고 합니다. 저희 책 다들 좀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책 자체는 눈물의 현장이지만 좀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분을 조력하려고 나왔고 1년간 동안 세 분의 첫 글부터 마지막 글까지 본 에세이 글방의 직이었어요. 그래서 차차 자세히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진행 목차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책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파트마다 세 분 작가님이 테마를 갖고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파트 1, 파트 2, 파트 3 그리고 동행까지 해서 이렇게 목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책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세 분 중에 한 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나운님이 책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평의 마그마 편을 쓴 문유림이라고 합니다. 사나운 독립 책은 저희가 원래 독립출판물로 먼저 냈던 책입니다. 1년 정도를 글쓰기 모임 예지 선생님을 모시고 작가님 모시고 저희 셋이서 1년 동안 썼던 글을 이제 좀 동력이 필요해서 한국예술문화위원회에서 청년 입문 실험이라는 그런 공모전에 우리 독립출판 하겠다라고 지원해서 결정돼가지고 자 이제 안 쓰면 안 되겠지?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쓴 것이 이 처음에 독립출판물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이 되어서 대표님과 예지 작가님, 박정민 대표님, 예지 작가님 함께한 대담집 뒤에서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이 또 다른 점입니다. 저희 저자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는 공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 분의 소개를 각각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그 사진 순으로 할까요? 지연님부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없는 여자들이라는 제베스의 최지현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남자가 없는 집안에서 의해서 키워진 역사 공부를 했는데 약간 길이 새가지고 지금은 이제 10 몇 년 차 직장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요즘에는 글 쓰는 거가 조금 더 일상의 중심이 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선형의 물 파트를 쓴 서평강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람의 마음이랑 감정, 생각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신학도 공부하고 상담심리도 공부하고 상담사로 활동을 하다가 경단녀가 돼서 주부구단으로 열심히 지내다가 요즘에 간간히 글 쓰고 상담사 일 다시 열심히 하려고 시동 걸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10평의 마그마 편스 문유림이라고 하고요. 그 여행하거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여정을 사진이나 드로잉 그리고 영상으로 표현하는 시각예술가이기도 하고 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이 PPT를 친구들한테 공개했다가 프로필 사진 좀 바꿔라 너무 오래됐다 하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요. 저는
한국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에세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저의 저서는 바다출판사에서 나온 다정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아침달에서 나온 아릿한 포옹 이렇게 두 권의 책이 있고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예술 교육을 받았고 예술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 그 교육의 허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허점을 보완하는 수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 수업들을 열고 받고 하다가 세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본 아름다운 이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이제 다음 목차들마다 세 분의 낭독과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 파트로 나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책에 나오는 키워드를 세 개로 나눴는데 그 첫 파트가 집, 떠남, 찾음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 키워드에 가장 그래도 조금 제가 집중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먼저 마이크를 들었고요. 먼저 낭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제 글 속에 있는 부분입니다. 한 번은 설산에 올랐다. 산으로 올라갈수록 마을의 소리는 옅어지고 산봉우리에서는 눈보라가 일었다. 발자국으로 팬 눈은 하얗다 못해 푸르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빛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멀리로 오니 내가 불편해하던 붉은기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생각했다. 어린 시절 엄마의 검붉은 사랑은 종종 뜨스운 보호와 의심이 뒤섞인 불안을 전가하는 것이기도 했고 여러 관계에서 겪는 말이나 눈빛이 빨갛게 달구어진 냄비 같을 때도 있었다.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대곤 했다. 그러니 설국의 글을 찾아갔는지도 모른다. 산의 중반쯤에 올랐을까? 네. 무심코 뒤를 돌아봤다. 눈으로 덮인 하얗고 거대한 산들이 지평선까지 펼쳐졌다. 바람소리가 일고 있었다. 순간 긴 울음이 터져나왔다. 몸 안에 존재하는 눈물이라기보다는 여러 일로 인해 깨어져 나간 조각들 같았다. 왜 우는지도 모르는 채 산들을 보며 울었다. 크게 흐느껴봤자 소리는 설산 사이로 흩어질 뿐이었다. 내 뿌리를 단번에 휘젓고 있는 이 충격파는 무엇인가? 비웃고 수만 년을 살아온 산, 그에 비해 너무나 먼지 같은 내가 보였다. 동시에 이런 내게도 부여된 생명이라는 보루도 이토록 귀한 것이 내 없어질 거죽 속에 있다니 생명의 영구성과 육체의 유한함이 뒤섞인 나를 봤다. 어쩐지 아이슬란드 상공에서 여기서 죽어도 되겠다고 생각하더라니. 그건 본향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었구나. 혹은 유림의 몸과 영혼을 구성한 모든 것과 가장 가까운 곳. 줄곧 내가 그녀와 같이 살고 있던 것이다. 고통스러운 나와 함께 버티던 의지의 존재가 바로 이 어미 유림이었다면 나는 어디서도 집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차갑고 깨끗한 산이니 불편한 열기쯤이야 금방 식혀줄 것이다. 현재 당면한 이별의 기나긴 과정도 산처럼 안아주거나 울어주거나 견뎌줄 수 있을 것이다. 네, 문유림 열평의 마그마주. 자궁은 그녀, 그러니 나는 나와 머무르겠다. 그래서 어디서도 집이 됐다. 까지 낭독해보았습니다. 네, 이런 산을 직접 찍어왔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저랑 닮았다라고 말하기엔 좀 오글거리지만 제가 가장 위로를 받았던 장면이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파트에서는 글쓰기 과정이 어땠는지 조금 얘기를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가령 저희는 양육도 하고 생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과정으로 나아가서 앉아있는 것조차가 너무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동기가 없으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저의 동기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시간을 살기도 하는데
저에게는 그 아이 아빠랑 헤어진 일이 그랬고, 일본인이었던 아이 아빠랑 셋이서 아이랑 살다가 한국으로 아이랑 같이, 갓난 아이랑 같이 둘이서 돌아오던 일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몇 년을 막 기어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진짜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반대로 진짜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열망도 같이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그게 제 옆에 있던 아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반짝거리면서 저한테 눈빛을 보내주던. 그래서 찾던 게 그 예지 선생님 말씀해주신 글쓰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할 때 그때 한 10명의, 처음엔 10명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 뭔가 MBTI로 치면 I 같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글로서는 정말 내밀하고 사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첫 시간에 저 울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친해지고, 그런데 다 연락처는 교환 없어요. 너무 I. 그래서 그렇게 10주를 지내다 보니까 너무 글로서 친밀한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 글 모임 끝나고 나서 도통 글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만들게 된 게 이제 예지 선생님이 다시 초빙해서 제 주변에 자기 표현에 열망이 있었던 분을 초대한 게 이제 서평화 작가님, 최지연 작가님이었어요. 정말 사나운 글쓰기 현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한번 우리 평화 작가님이랑 지연 작가님은 어떤 동기로 또 어떤 과정으로 글을 쓰실 수 있었는지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까? 네, 저는 엄마랑 평생 둘이 살았어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계속 엄마랑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제 평생의 목표가 엄마한테 인정받는 착한 딸, 좋은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면 나 너무 잘 살았고, 아니면 난 정말 쓰레기야 하면서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안에 그 엄마에게서 받은 억압이랑 또 기대, 그런 것들 때문에 생겨난 게 우울, 불안, 공황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어지럼증이랑 신체화 장애를 겪게 됐어요. 그래서 어지럼증 때문에 아예 삶이 딱 멈추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제가 내 삶에 내가 없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찾게 된 게 글쓰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내밀한 얘기는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스스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젠간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 내가 나를 좀 정리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다라는 열망은 항상 있었는데, 이제 계속 미루고 있었죠. 원래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주어진 시간이 일단 너무 없다라는 거를 절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아이에게 좋은 양육자를 넘어서 약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글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직장도 다니면서 육아도 해야 되고 가사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렇게 하루를 쭉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이 회사 점심시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잠든 이유도 있긴 한데, 그때는 같이 막 쓰러져서 잠들거나 아니면 때로는 이제 밀린 가사 일을 해야 될 때도 많아서, 그 회사 점심시간에 이제 아무와도 약속을 잡지 않고 근처 카페를 가거나 회사 안에서 사람들이 없는 이제 공간을 막 찾아가지고 글쓰기를 막 몰입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변에서 어떻게 그 애기 키우면서 썼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아이가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몰입이 가능했다 이런 답을 하거든요. 저희 글쓰기 과정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저희의 열망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건 책 속에 있는 제 파트의 어떤 그림인데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놨던 건데 유학 시절에 대생 시간에 선을 좀 다르게 배웠었는데 선생님께서 너의 그 연필심이랑 마음이랑 끊어지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다. 잘된 선을 긋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사는 연습을 하는 거야 라고 해주신 말씀이 책에 있어요. 그렇게 나온 선들이 굉장히 어떤 사람은 굵고 어떤 사람은 얇고 흔들렸는데 그 자체로 너무 고유하고 그 사람 보시고 해서 같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의 글도 그런 것 같아서 이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쯤에서 저의 독립기, 작가님들도 다 독립기를 말씀해 주실 건데 저한테는 독립이 좀 여러 문화권을 좀 행운스럽게도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저의 자유와 독립을 좀 찾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엄마가 이제 교사시니까 엄마 힘으로 버텨졌던 시간도 꽤 길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 부모님은 당연히 안정적인 길을 가길 원하시겠죠? 그래서 저희 동생도 사실 고등학생 때까지 단편 영화 찍고 이랬던 친구인데 지금은 회사 다닙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조금 그 절실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다행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선 배우는 법, 선을 배우는 법이라기보다는 내 자신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찾고 내 자유를 막지 않고 이런 표현 방법이나 태도를 좀 배우면서 좀 자유롭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약간 그 독립을 도와준 게 엄마이기도 했거든요. 독립을 약화시킨 것도 우리 엄마였어요. 왜냐면 독립하기 위해 프랑스에 갈 때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 28살 때까지 직장 생활을 엄마 아빠 말 때문에 좀 하긴 했으나 그렇게 모인 자금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8살 때 좀 큰 공황과 우울증을 앓게 돼요. 직장에서 갑자기 앉아있다가 죽겠는데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막 정신과로 달려갔어요. 그런 적이 처음이라서. 보니까 아니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경험 선생님이. 일단 이상해서 왔는데요. 하고 그 후로 직장을 그만두고 쭉 집에서 울면서 이렇게 누워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보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많은데 막 이런 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안 되겠다. 너 결혼 자금으로 얼마 모은 거 있으니까 이거 줄 테니까 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프랑스에서 미술 학교에 들어갔음에도 우리 엄마는 또 야, 너 거 별로 좋은 거 모르겠는데 교수님들이 뭐라 하니? 계속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웅다웅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갈 길이 되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걸 응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유년 시절을 살다 보니까 저 스스로를 세우는데 되게 뼈아픈 노력이 뒤따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 확신도 없었는데 하지만 엄마랑 같이 알을 깨고 독립의 순간을 향해서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문화권에 정말 다양한 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답이 없네? 싶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게 가령 프랑스에서 혹시 프랑스 여행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계시네요? 네. 가시면 혹시 식당이나 클래식 공연장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코를 이렇게 푸는 걸 보셨군요. 그게 예의래요, 예의.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풀면 큰 무례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참으면 너무 무례한 거라서 택시 타서도 여행객들이 이러면은 택시 아저씨가 너무 짜증내면서 휴지를 어디서 주시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영국인이셨는데 그 아시죠? 약간 블랙 코미디 잘 하시고 너무 막 저희한테 젠틀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유머에 한국 학생들만 빵빵 터지고 프랑스 애들은 안 웃는 거예요. 뚱한 거예요. 왜 그럴까 해서 사석에서 물어봤었거든요. 너네 왜 그래? 영국인 선생님 너무 착한데 왜 그래? 너네도 착한데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근데 그 친구들이 영국인 선생님이 어떤 가정사를 가진지 알고 있었고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그런 사람이 계속 그렇게 젠틀하고 나이스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건 되게 가식적인 일이야.
정말 자연스러운 사람이라면 우울이랑 경계랑 불안이랑 이런 것들을 다 내비칠 수 있어야 해 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문화에는 답이 없구나를 좀 느끼게 된 그런 계기였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분인 히라노 게이치로라는 일본 작가가 말한 분인이라는 개념이 되게 공감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서양적 관점에서는 한 사람의 개인이라고 하잖아요. 인디비주얼, 영어로 하면 나눠질 수 없는 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일본인 작가분께서는 아니다, 한 사람은 디비주얼, 계속해서 경험에 따라서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때그때 분인이 다른 거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경험을 저는 문화권을 좀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문화권들의 답들도 나한테 안 맞는데 하면서 제가 찾은 저다운 공간이 바로 중간의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한국에서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 안이라거나 아니면 안과 밖이 다 혼재되어 있는 뭐 베란다, 현관 이런 데 저는 혼자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다이어리도 쓰게 되고 생각도 막 나요. 그래서 여기는 문화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여기 편안하구나 해서 저다운 공간을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런 것들 자유를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쯤 해서 저의 독립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네,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본 다른 사람들의 집이고 결국 중간의 공간을 건너는, 무한히 계속 건너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미지입니다. 저의 글쓰기는 짧게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가고 싶어요. 그 사나운 독립의 10평의 마그로편에 나온 저의 글은 주도권을 되찾는 글쓰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있어야만 나의 집이 이루게 된다라고 느꼈던, 그렇게 썼던 제가 점점 나는 아니야,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집이고 그래서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 나의 집이니 무수한 집이 나의 집이다 라고 선포하기까지는 진짜 심리적인 이동이 크게 있었어요, 글 속에서. 그래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사실 그래서 유림의 집편에 보면은 이 사람 어디에 잡아먹혀 있는데 싶을 정도로 나는 여기가 아니면 못 살겠어 라거나 아니면 나는 그가 아니면 안 돼, 나는 그의 것이야 라는 되게 종속적인 문장들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 편으로 가면 좀 저의 글쓰기에서는 그래도 혼자서 멀리로 가는 감각들이 혼재되어 있었거든요. 그 실마리를 좀 이용해서 제 힘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멀리로 가는 그 길목마다를 나로 상정하니까 갑자기 글 안에서 되게 불쑥 제 힘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되게 산처럼 제가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글에서 합니다. 근데 그 글에서 한 경험이더라도 너무 신기했던 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현실이 바뀌었고 제가 서시한테 맨날 제가 갱생됐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 힘으로 이제 아이도 육아하게 되고 그 힘으로도 저희 팀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글을 잘 읽지는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구상 시인이 말씀하셨던 시와 기어라는 시가 있는데 거짓 언어라는 거, 내가 시를 쓰지만 이 언어가 거짓돼서 다시 나를 찌르고 막 이런 시가 있거든요. 근데 전 거기에 막 옛날에 엄청 공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글은 다 꾸며진 거지 막 이랬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정말로 적확하게 정직할 수 있는 도구였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도구보다도 좀 믿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방식입니다. 이 정도 해볼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두 번째 파트, 산도 나고 집도 나고 이런 그림입니다. 레퍼런스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저한테 좀 도움이 됐던 레퍼런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롤랑 바르트의 텍스트의 즐거움. 이 문장은 그냥 내 감정이 잘 전달이 되고 내 감정을 정확하게 썼다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겠구나 하고 믿고 쓰게 된 그런 글이고요. 그 질들레즈와 펠릭스 카텔이 함께 쓴 천기의 고원에서 이 문장은 그래, 창작하는 사람은 어디로든 가도 되고 경로 없이 경계 없이 가도 되는구나 하고 용기를 냈던 글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 존 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이자 또 글쓴이인데요. 어떤 뭔가의 이렇게 본질을
찾고 그런 글을 쓰는 거,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지 고찰하는 방법을 이분한테서 많이 배워서 이 대목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 파트를 담당했고요. 저는 떠나보냄, 애도, 치유라는 큰 틀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낭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물이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강렬한 빛을 만나면 증발해 사라졌다가 길 가운데 고랑을 만나면 쪼개지기도 했다. 흐르는 곳에 따라 나는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어느샌가 나타나 있다가 긴 시간 우울과 불안의 웅덩이에 고여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 내 안에 하늘, 구름, 비, 바람, 나무 그리고 너의 얼굴을 담고 밑으로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조금씩 아래로 흐르고 있다. 나는 나선형의 물이 되어 굽이굽이 흐른다. 저는 자주 저 스스로를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이 저에게는 되게 수동적인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노란 컵에 담으면 투명한 물도 노란색이 되고 까만 컵에 담으면 까만 물이 되고 넓은 곳에 흐르다가도 좁은 관을 설치하면 좁게 흘러야만 하는, 그리고 또 가다가 돌멩이를 만나면 쪼개져야 되고 빛을 만나면 증발돼 버려야 하는 게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물 같았어요. 저희 엄마의 양육 방식에 따라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모양으로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우울증 때문에 저의 삶이 딱 멈춰버리고 나서는 이제 나는 심지어 남이 이렇게 시키는 것도 못하는 그냥 고여있는 물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물 있잖아요. 비가 오고 난 다음 날에 버스 정류장에 고여있는 물, 그런 거 같았어요. 그래서 버스 내리다가 다리에 탁 튀면 다리 썩었다 싶은 그런 막 시궁창물, 냄새나는 물이 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글을 다 쓰는 이 글쓰기 여정을 지나고 나니까 제가 고여있는 물이 아니더라고요. 나선형으로 흐르는 물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사실 저희 독립출판 전시회도 하고 글도 냈을 때 왜 도대체 나선형이냐 질문을 많이 받아서 집에서 갑자기 어색하게 뭘 준비해봤어요. 제가 잠시만요. 제가 저를 스스로 이렇게 고여있는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난 이렇게 썩어있는 물일 것인가 라고 늘 인생을 한탄했는데, 글쓰기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까 저는 그냥 고여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흐르는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잠시만요. 추억이 되실 것 같죠? 이렇게 뚝딱거리는 사람 처음이야.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고여있는 것 같은 물인데 나는 사실은 밑으로 흐르고 있었다. 난 아래로 흐른다. 이거 예상과 다르게 쭉 펴지지 않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흐르는 물이었어, 나도 살아있는 물이었어 라는 게 저한테 되게 큰 인생의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선형의 물이라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글도 있는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23일의 일기입니다. 엄마는 두 손으로 내 팔을 붙잡고 아이가 걸음마를 처음 뗄 때처럼 어기적 걸어서 화장실에 갔다. 내 손과 발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루는 검정색 종이 같은 대변을 보고 그 다음 날에는 하얀색 종이 같은 대변을 봤다. 엄마도 자신의 몸이 변해가는 것이 충격적인 듯했다. 인간이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어느 날 서 있던 사람이 어느 날은 걷지도 못하고 금세 아무 말도 없이 누워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지, 얼마나 쉽게 금이 가고 얼마나 순식간에 소멸되는지, 언제든 아무렇지 않게 부서져 버릴 운명을 안고 있는지. 점점 엄마의 눈에서는 초점이 흐려졌다. 하루 종일 자는 듯이 눈을 감고 있었고
잠깐 눈을 떠도 어딜 바라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물 좀 줘. 언제 퇴원할 수 있대? 가끔 의식이 돌아오면 꼭 같은 말만 반복했다. 그리고 아주 센 마약성 진통제를 먹은 다음날 아침, 잠에서 일어난 엄마가 활짝 웃으며 온 힘을 다해 속삭였다. 나 어제 병이 다 나은 것 같다. 이제 집에 가자. 병원에서 엄마를 간병할 때 있었던 일기이고요. 제가 준비한 이미지는 이게 저희 엄마의 유언장이에요. 제가 가정사가 있어서 유언장을 공증받아서 썼어야 했는데 이게 저의 이별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엄마랑 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하니까 큰 병원에 가세요 해서 큰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4기입니다 라고 그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갈 병원이 없어서 집에 돌아와서 제가 집에서 간병한 지 2달, 그리고 병원에 마지막으로 가게 된 지 1달 만에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엄마랑 둘이 살면서 욕하고 싸우고 울고 막 지지고 볶고 그렇게 싸우면서 계속 제가 마음 한구석에 희미한 소망을 가졌던 게 나도 언젠가 이 관계에서 좀 이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좀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희미하게 갖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오기는 하는 미래인가, 언제 올 수나 있을까 하는 정말 2038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번개 맞듯이 그냥 이별을 탁 맞아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필연적으로 글쓰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오롯이 설 수 있는가,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도구가 글쓰기밖에 없어서 정말 간병하면서 너무 사실 힘들고 어지럼증도 와서 또 막 몸도 무너지고 했었을 때도 글쓰기를 계속 놓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 책에는 사실 큰 주제가 이별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나를 나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의 이별, 내가 정말 전쟁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이별들이 다른 작가님들한테도 있는데요. 혹시 잠깐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도 글을 쓰는 도중에 저희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글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지속되던 정책이라고 할까? 그런 때였는데 할머니가 이제 좀 연로한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93, 4세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글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와의 추억 이런 것도 다시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거에 대한 글도 쓰게 되고, 할머니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하면서 이제 그 할머니 파트가 조금 길어졌어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그 약간 애도하는 글이 조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의 이별이 하나 있었고요. 또 중요했던 이별로는 저는 이제 글쓰기 전과 전에 나와 이별을 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는 자신감이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성향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잘 납득을 못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를 잘 못하고 납득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왜 그랬어? 약간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좀 수용을 하지를 못하고 또 사랑하기도 힘들고 이랬던 시간이 아주 길었는데, 그게 가장 정점이 있었던 게 20대 시절이었던 것 같고, 그 20대 초중반의 시간은 약간 다시 복귀하기 굉장히 괴로울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빼고 모든 거를 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 시절에는. 근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깨달은 사실인데,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부재해서 그렇게 힘들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글을 쓰면서 이제 한번 저에 대해서 정리를 마치고 나니까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나의 성향과 만나서 이제 말하자면 되게 회피하려는 사람이 되었나 보네? 약간 그런 인식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더 나 스스로를 좀 예쁘게 봐줄 수 있는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많이 사나웠고 네, 그 자기 인식이라는 게 정말 되게 큰 힘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몸소 좀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오늘 와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에피소드는 따로 있었는데 뭐 당연히 아이와 아빠의 이별이 왜 이렇게 힘들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오디오북 저희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윌라에서 녹음을 1차로 하고 또 2차가 남았어요. 근데 1차에서 읽는데 정말 떨리면서 뚝딱뚝딱 그래도 열심히 읽어 나가는데 갑자기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외할머니를 그리워하네 그래서 갑자기 울었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님 너무 놀라시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하셨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그 글이 저희 외할머니가 알츠하이머로 요양원에 계셨는데 제가 일본에서 아이를 낳다 보니 저희 엄마가 한 달 정도 와서 돌봐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때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바로 다음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장례에 못 가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우리 할머니의 죽음을 동시에 사랑해야 됐었는데 그때 생각이 갑자기 많이 나네요. 이 애도와 이별 과정에서 저는 그 생과 사의 화해 아니면 되게 의미 이런 것들이 그때 많이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저의 독립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돌이켜보면 저희 엄마는 스스로의 독립을 이루지 못한 양육자였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부모에게 또 남편에게 형제에게 좀 의지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었던, 기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게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 남은 게 이제 저여서 저를 되게 의지했었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엄마의 남편이자 친구이자 형제이자 그리고 때로는 또 엄마의 부모가 돼서 살아왔던 경험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엄마가 스스로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사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사실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했던 건데 몇 년 전에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 한 출연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딸이 이제 생리를 시작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생리 때도 사는 것도 알려주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하고 눈물을 짓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봤는데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생리대를 제가 사서 제가 알아서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때까지도. 생리대가 예전에는 뒤에 이렇게 어떻게 착용하는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혹시 제가 초등학교 이런 것까지 4학년 때, 5학년 때 이럴 때 첫 생리대를 사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걸 보니까 뒤에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제가 스스로 하고 저의 삶에서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습득해야 되는 지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사실 대부분 부모에게서 배우는 건데 저는 책으로 많이 배웠어요. 친구가 어느 날 야 나 돈가스 집에서 생일 파티 할 건데 너도 와 이래서 어머 돈가스 집에 가서 어떻게 먹는 거야? 백과사전을 봤더니 나이프 쓰는 법, 포크 쓰는 법 이런 게 있어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 다음날 친구 생일 파티에 가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되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되게 억울하고 사실 서글픈 건 제 인생을 치열하게 산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엄마의 인생을 대신 살기도 하고 엄마가 원했던 누군가의 인생을 살기도 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안에 제가 없었던 것이 제일 정말 너무너무 억울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삶도 아니고 제 삶도 아닌 거를 그냥 하수도에 물 붓듯이 시간을 다 흘려보내면서 살았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저한테 너 크면 뭐 될래? 너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시면 늘 엄마 저 교수 될 거예요. 저 뭐 박사 될 거예요. 이러고 언젠가는 엄마 마음에 들고 싶어서 저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막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늘 제 마음에 사실 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달팽이였어요. 차마 이걸 말로 못하고 달팽이가 왜 되고 싶었냐면 언제든지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공간에 쏙 들어가고 싶었어요. 나 딱 혼자만 있을 수 있고 누구의 서평강이 아니라 그냥 서평강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히 정말 열심히 독립을 하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럼증이라는 신체화 장애가 왔거든요. 어지럼증을 오고 나니까 몸이 뭐 당연히 아파서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뭐 살아가는 게 전반적으로 안 됐는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사람이 너무 아프면 읽는 것도 쓰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켜놔도 그 소리 때문에 어지럽고 지나가는 영상들이 어지럽고 책을 읽다가도 활자 때문에 어지러워서 읽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지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결심하게 된 게 나 이제 다시는 이 감정들이 나를 쓰러지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무 불안해서 죽고 싶어지게 하지 말자. 내가 너무 슬퍼서 나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지게 하지 말자. 나를 돌아보자. 나를 인정하자. 그리고 이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하게 됐는데 독립이었죠. 엄마와의 독립이 저한테는 굉장히 정말 치열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글쓰기를 같이 설명을 드리면 그림이 나왔네요.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을 핸드폰 메모장에 적었어요. 이거 마음에 막 떠올라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생각만 하면 계속 제 생각에 남아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환을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핸드폰 메모장에 적다가 그 메모장이 점점점 가득 차길래 얼마 전 유퀴즈에 보니까 대표님이 문인들은 HWP 파일을 네, 쓰신다고 하던데 저도 한글 파일에 코딱지 문인처럼 정리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정리해보던 게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때 마침 이 옆에 계시는 좋은 작가 친구분들이랑 또 우리 선생님을 만나서 아 이걸 책으로 엮어보자 해서 이 책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글쓰기에 대한 간증인데요.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저는 사실 글을 단순히 생각을 적는 행위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적는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저의 생각이나 감정들이 언어로 구조화가 돼요. 그 구조화된 것들이 저를 이해하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저를 더 깊이 있게 더 들여다보게 하는 도구가 되었고 두 번째로 정말 신기했던 거는 제가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큰 무력감을 경험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그냥 죽어버릴 수 있구나. 사람이 그냥 인생이 정말 말 그대로 쫑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워서 너무나 큰 무력감에 빠지고 상실도 있었고 허무도 있었고 진짜 이런 감정들이 저를 또 잠식하려고 하게 될 때가 다가왔었는데 이때 글을 열심히 쓰면서 돌아보게 되니까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갑자기 이제 또 있어 보이게 하려고 준비한 건데요. 애도의 과정이라는 걸 이제 이론화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진짜로 보이더라고요. 와 이게 사람이 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였네? 하다가 보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인생이 전반에 관한 게 저만의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깨달음이 주고 삶과 죽음에 관해서 깨닫게 되니까 제가 그동안에 진짜 회피하고만 싶었던 나 이거 정말 못 살겠다 치워버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감정들도 저한테 새로운 의미가 되어서 무기력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해줬고 그 의미가 모여서 다시 저의 삶을 재편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어지럼증을 극복하고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요. 이 모든 게 사실 저의 글쓰기 과정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의 과정까지 경험했다. 다들 글쓰기를 한번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이 시간에 꼭 와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레퍼런스가 있었어요. 저는 날개 환상통이라는 김혜순 시인의 책과 그리고 최승자 시인의 기억의 집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시도 아니고 산문도 아니고 그런 글을 썼잖아요. 제가 어지러워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제 신경과 선생님이나 정신과 선생님이 ADHD 약을 먹어야 될 것 같다, 뇌가 많이 망가졌다라고 하실 정도여서 책을 한 장을 다 활자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산문을 쓰고 싶었지만 원문이나 더 짧아서 일기에 형식을 갖출 수밖에 없는 글이 되었는데, 그런 글을 쓰면서 이제 선생님이 보면서 김혜순 시인, 최승자 시인 한번 책 읽어보세요. 뭔가 와닿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읽었는데, 정말 마음에 쌓인 게 많으신 분들은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집을 읽으면서 무슨 깨달음이 있었냐면, 어떤 감정도 글 속에서 포장되거나 숨기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 날 드러내도 된다. 글 속에서 엄마를 죽여도 되고, 글 속에서 내가 막 벌거벗어도 되고, 나 막 미친 척 소리 질러도 된다. 모든 게 가능한 게 글이다라는 거를,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거를 저한테 깨닫게 해준 게 이 책들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항상 살아올 때 옳고 그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그 사이에서 늘 억압받으면서 살았는데, 시집을 읽으면서 글이 나를 이렇게 개방감을 느끼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되게 깨닫게 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도일기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롤랑 바르트가 쓴 애도일기인데, 이분도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거의 2년, 3년에 관한 과정을 기록을 한 책인데, 이 애도일기를 보면서 애도의 시간을, 제가 사실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애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나도 뭐 수용하고 갑자기 뭐 분노했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가려나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러지 않아도 돼. 그냥 지금 너가 느끼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도 돼. 그게 애도야 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롤랑 바르트도 이 안에서 막 엄마 막 울고 짖었다가 막 나도 죽고 싶다 했다가 사람의 본질에 관한 것들을 또 생각했다가 죽음과 삶에 관한 걸 이야기했다가 하거든요. 모든 것이 가능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산후운동비 먼저 읽으시고 네, 애도일기도 같이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파트로 지연 작가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의 키워드는 계보, 역사, 연대인데요. 저는 이제 일단 낭독을 하기 전에 그 남자 없는 여자들이라는 글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려고 이걸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외곽댁 여자들 얘기예요. 그 외할머니부터 엄마 그리고 이모 저까지 이제 그 별거나 이혼으로 남자들이 없어진 집에서 살았는데, 저는 이제 외갓댁에 많이 맡겨졌었고 그 엄마가 또 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을 은연중에 관찰을 제가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책에도 그 여자들을 관찰했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자들끼리 막 그 서로 돌보면서 오손도손 이렇게 정답게 살아가는 영화도 있는데, 현실이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제가 이제 돌이켜보니까 저희 좀 약간 아웅다웅 지지고 볶고 말 그대로 막 얽히고 설켜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보면은 다 이제 모녀관계나 뭐 자매관계 이렇게 다 혈연관계를 엮여서 서로 나름대로 긴 역사를 갖고 있었던 관계다 보니까 그 막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피해의식 같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약간 만인의 투쟁 같은,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떠날 수 없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여자들로부터 받았던 돌봄에 그녀들이 갖고 있었던 뭐 결핍이나 상처나 뭐 편향 같은 게 좀 투영이 되어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영향들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던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건 제가 나중에 커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거고, 좀 크고 나서는 제가 9살 터울이 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악순환을 끊자. 이게 남자 없는 데에서 여자들끼리 지지고 보는 걸 이제 우리 선에서 끊어내자, 이런 막 다짐을 나누고, 심지어 이런 약속도 했어요. 만약에 어느 나이가 됐는데 그때까지 누군가가 혼자면 그 다른 상대방이 뭐 누작이 있든 어떤 간에 그 한 명을 걷어주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자,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이 같이 살았던 이 역사, 이 여자들의 이해에 대한 이해를 했어야 됐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결과가 이제 이 남자 없는 여자들이라는 글입니다. 조금 낭독을 해볼 텐데요. 베이비붐 세대 부모들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들이 못 이룬 더 나은 삶을 완수해야 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건 그 성공의 필요 충분 조건처럼 여겨졌다. 다들 학교만 잘 가면 만족스러운 인생이 펼쳐질 것처럼 보였다. 인생의 비밀을 감추고 정말 믿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장밋빛 미래를 속삭이면서 대학에 가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도 돼. 대학에 가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도 돼. 대학에 가면 원하는 거 다. 호황의 단맛과 위기의 쓴맛을 차례로 겪어서였는지도 모르겠다. 뭐 아니면 도의 세계가 부모들을 집어삼킨 것 같았다.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성에 자식들을 집어넣으려 전력을 다하는 엄마들과 아빠들. 그걸 탓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출가 외인이나 살림 미천으로 취급받던 시대는 끝이 났다. 알파걸과 골드미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었다. 딸들은 좋은 학교와 여전히 성공적인 결혼을 통해서 부모들을, 특히 엄마들을 대리 만족시켜줄 희망으로 여겨졌다. 심지어 엄마의 평생 친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부모를 챙기고 돌보는 전통적인 역할에 더해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딸들은 거침없이 나아갔다. 새 시대의 여성들은 완전한 시민권을 획득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은 소실된 것처럼 보였다. 그녀들이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거는 저희 전시 때 제가 지연의 방에서 꾸민 건데 저희 할머니 유품이었던 옷이랑 옛날부터 저희 외갓댁에 있었던 의자, 뭐 사진 이런 것들을 전시한 거고요. 그거는 책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제가 꿈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항상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에 그렇게 쫓기고 도망치고 막 이런 아주 불안하고 음산한 꿈들을 많이 꿨는데 그 어떤 불안의 씨앗이 그때부터 자라고 있었던 건지 이게 사후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꿈 관련된 그림을 제가 그린 것입니다. 그 하여간 이 사남 역사 이제 이렇게 그 저희 할머니는 1928년생이셨고 말하자면 이제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다 겪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존자라고도 할 수 있고 저희 그 외할머니는 홀로 황해도 태생이신데 거기 부모님들과 나머지 가족들은 다 있고 제가 아는 동생 둘을 이끌고 서울로 내려오셔서 거의 뭐 어릴 때부터 이제 가장 노릇을 하면서 사신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 태어난 57년생 저희 엄마가 있고
이제 그 세대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전후에 막 엄청나게 많이 태어난 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을 때 그때 태어나신 분이고, 요때 베이비붐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으로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이 주로 꼽히더라고요. 저희 엄마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극성하셨거든요. 막 심지어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시키려고 그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 저를 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무교인데 그런 아이디어가 넘쳐나시고 막 잘 가르치는 학원, 뭐 잘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 이런 거 전부를 어떻게 다 끌어와서 막 저를 집어넣고 배우게 하고, 저희 엄마가 아주 극아이 성향이신데 그때는 막 인터넷 이런 커뮤니티도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그런 정보를 얻으려면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서 태어난 이제 86년생인 제가 있는데 그 높은 교육열 세례를 받고 자라서 뭐 나름대로 좋은 학교를 가고 했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도 보면은 막 다 안정적인 직장 있고 한데 다들 지금쯤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계속 해야 10몇 년을 했는데 이게 맞나?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게 맞나? 근데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찾아야 되는 그런 세대이고, 그 이전 세대 여성들에 비하면은 집안 내에서 어떤 돌보거나 누구를 가사 일을 하거나 이런 성 역할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웠던 세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는 시간에 공부나 더 해라 하면서 이제 공부를 잘하면 인정받았던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태어난 2020년쯤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저는 이제 제가 그 부모로부터 높은 교육열 세례를 받았지만 막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었을 텐데 저한테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나를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제 아이한테는 무조건 사랑만 주자, 듬뿍 주자, 약간 이런 기조로 키우고 있고, 오히려 지금 저희 엄마와 이모가 아이 교육에 대해서 더 열성이세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조금이라도 숫자에 소질이 있는 것 같으면 의사하면 좋겠다, 건축가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리고 막 지금 뇌 흡수가 너무 좋을 때니까 빨리 학습지를 시켜라, 구몬이라도 시켜라, 막 이런 식으로. 사화에 못 이겨서 얼마 전에 구몬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중요한가, 막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자기가 뭘 하면 즐거운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약간 반작용으로 조금 더 그 교육 부분을 약간 도외시하고 신경을 안 쓰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도 반작용도 그렇게 독립적인 움직임은 아니지 않은가 하면서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고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모 세대가 너무 이 세대 때는 그렇잖아요. 막 육아휴직이나 뭐 지금 시작되고 있는 막 육아 시간이나 출산휴가 이런 게 제대로 보장이 안 됐던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어떤 정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많이 인정을 못 받던 시대라서 요즘은 뭐 유튜브나 심리학 서적이나 TV 프로그램만 봐도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그런 인식이나 지식을 얻을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상처받았던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저한테 하셨던 말이,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했고 미안한 거 하나도 없고 아쉬운 것도 하나도 없다. 근데 그건 이제 저희 엄마의 진실이고, 또 저의 진실은 또 따로 있잖아요. 저의 진실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진실은 맞는데 이게 너무 서로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가 약간 요 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50년대생 부모 밑에서 자란 80년대 중반의 여자들이고 또 2020년쯤에 아이를 낳은 사람들인데 그 사실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걸 지연이 얘기를 재밌게 듣고 있는데 저 창밖에 저희 어머니 세대쯤 계시는 분이 이렇게 보고 계셔서 눈치가 살짝 보여요. 엄마가 오셨다면 깜짝 놀랐네. 저희 엄마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 세대 때 토요일도 일 나가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토요일까지 나갔잖아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나가고 밥 다 해먹이는 세대였어요. 또 그 교육에도 극성이셨는데 건강에도 되게 저희 엄마 극성이셔가지고 어떻게 살았지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4.5일째 나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프리랜서 해가지고 3, 4일 나가면서 작업하고 아이 키우고 이러는 너무 벅차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니 엄마는 어떻게 한 거지?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짠하지만 성실하게 삶을 일굴 줄 아셨던 분들이지만 나는 뭐지? 나는 뭘 하고 싶지? 난 뭘 좋아하지? 이거를 탐구해보시는 여력이 너무 없으셨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 좀 학원 다녀봐 이러면 아이 뭘 그러냐 이렇게 넘어가고 회피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혼자서 자기 길을 찾기에 되게 사치라고 느끼는 그런 짠함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저한테 좀 폭력적이고 폭압적일 때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성적 불안 같은 게 있어서 평균 어느 정도 넘지 않으면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가기가 무서워서 막 밖에서 위경련이 나거나 토하거나 그런 적도 있었고 좀 심했어요. 저희 엄마가 나중에 사과해 주셨거든요. 저 30대 후반 돼서 내가 너한테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 미안해 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전혀 미안해 보이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불안도 있었고 그래서 별똥별이 막 떨어진다고 뉴스에 나오는 날 한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하 주차장 같은 데 갔나? 그래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보면 하늘이 검게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별똥별이 이렇게 막 떨어질 때 막 기도했어요. 내가 나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글로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한강작가요. 저도 비슷한 지점에 공감이 되는 게 많은데요. 나를 알아가고 내가 누군지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더더욱 그러셨을 것 같고요. 아까 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배우잖아요. 그게 국민교육 헌장에 나와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엄마에게 당연히 이제 저희 엄마도 그렇게 사셨을 거고 저도 너도 세상에 꼭 이바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남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가치가 없다. 라고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과 사실 내가 양립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중시가 돼서 제가 빠져버린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되게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화장실에 갔다가 손을 씻고 있는데 그 친구가 세면대에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평강아 너 이 학교 왜 왔어? 너 인생 목표가 뭐야? 이러는 거예요. 얘는 뭐 손 씻는데 이런 얘기하나. 처음에 너무 당황했는데 나 여기 학교 왜 왔냐면 나 수시대에서 왔어. 인생 목표라니 목표는 기말고사 목표밖에 세워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되게 진짜 머리 한 대 빡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이 있었던 게 내가 나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도 잘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저희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되게 열망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마음속에 새긴 문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답게 저로서예요. 아이도 아이답게 아이로서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평강답게 서평강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부모는 아이에게 내가 이 아이에게 뭘 가르치고 어떤 걸 교육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먼저 부모인 내가 서평강으로서 서평강답게 살아가서 스스로 그 길을 찾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쳐줘야겠다. 아이가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수 있게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이 아이도 저희 아이 이름이 서희인데 서희답게 서희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Q&A 하려면 조금 속도를 내달라는 메모를 받았어요. 저 그냥 그 독립과 글쓰기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저는 옛날, 그러니까 20대 때 막 요 글을 쓰기 전에는 나는 그래도 빨리 독립을 했지. 나는 엄마한테 정서적으로 의존하지도 않고 오히려 빨리 분리가 돼서 나는 되게 독립적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그 독립이라는 게 되게 다층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너네 아빠는 이기적이야, 무책임해, 그리고 너는 이런 걸 잘해, 너는 이런 게 부족해, 너는 이게 잘 어울려, 너는 이거 잘 안 어울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라잖아요, 사실 딸들은. 근데 그 엄마가 해준 말들로부터 제가 독립을 했나? 내가 내 생각, 내 의견, 내 취향,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나? 하고 생각해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는 영역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독립이 진행 중이구나.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그래도 나 좀 독립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그동안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글을 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견한 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대단한 성과라서 좀 여전히 독립은 ing 중이고 하지만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좀 감정을 나타내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을 조금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엄마로부터 그런 뜨거운 감정의 표출을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막 어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뜨거운 감정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막 너무 호감을 갖고 있고 약간 왜 날 잘 모르는데 왜 저렇게 호감이 있지 하면은 저는 그 사람과 절대 친해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막 도망쳐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실망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이해를 하는 게 나의 해답이 아닌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지쌤 수업을 하면서 감정이 너무 드러나지 않아서 나 자신이 너무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이제 정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제 감정이 되게 격해지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글로 표현을 해낼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시점을 바꾼다든가 주어를 내가 아니라 다른 아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했던 게 그 결과가 나타난 게 이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는 박완선님 많이 아시죠? 그 많던 상금 누가 다 먹었을까? 하면서 저희 할머니 그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런 시절을 지나오셨구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박완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나를 그림에 있어서는 모호하게 얼버무리거나 생략하는 부분이 많았다. 나 자신에게 정직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요걸 보니까 너무 그 위안이 되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박완서 선생님도 어려우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요거는 이제 비비안 코닉이라는 미국 저널리스트이자 에세이 작가인데 산한 일작에서 엄마와 끈질긴 그 애증 관계를 많이 그려냈고 근데 막 결국은 서로 닮아버린 두 여자였다라는 이 문장에 저는 굉장히 뭐랄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 이거는 아니에르노라는 작가인데 세월이라는 자기 자서전 같은 에세이인데
그 형식을 되게 재밌게 해요. 여기는 주어가 내가 아니라 그녀 또는 우리 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시대상을 되게 교차하는 방식으로 글을 많이 썼는데 요거 많이 재밌어서 저도 이렇게 써보려고 했던 게 이 글입니다. 네. 이렇게 3개의 목차를 진행을 했고요. 저는 사실 오늘 목표가 병풍처럼 있는 거였는데 지금 성공해서 기분이 너무 좋고 사실 3분이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대체로 못해요, 안 해요, 몰라요 였거든요. 근데 저는 3분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이 언어의 활달성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책 읽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좀 저의 후기라면 이렇게 혐오가 남발하는 사회에서 이렇게 돌봄이 강력한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들이 있다는 게 되게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이 치열한 과정을 제가 볼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뭐든지 뭔가를 해결하고 만드는 과정은 우악스럽다? 그러니까 예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예술을 하면서 느끼는 건 모두가 자기를 되게 시시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어떨 때 너무 대단하다고 느끼거나 그 온도를 견디지 못해서 사실 창조 행위를 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믿어보는 건 모두가 창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저도 사실 글쓰기 간증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 치열한 과정이기도 하고 사실 백지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력화되는지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자기 진단하기에는 글쓰기만큼의 놀라운 도구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 3분과 글쓰기 과정을 함께 하면서 저도 사실 동행을 한 거죠. 저는 무임승차를 했죠.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이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나운 독립을 읽고 조금이라도 글쓰기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그래서 무제 출판사에서 노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트에 조금씩 끄적거리고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동행을 해왔고 정말 치열한 과정을 저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수업을 밤 11시에 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애들이 자야지 집중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줌으로 만나면 다들 머리가 부스스했어요. 전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부스스했고, 그리고 수업 시간이 뭐 일찍 돼도 한 9시, 10시부터면 아이들이 조금씩 화면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안녕 인사하러 나오고. 근데 그 과정을 어쨌든 다 거치면서까지 글쓰기를 놓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판 준비 모임부터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저는 좀 얹고 싶은 말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첫 글은 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뭔가 원석처럼 아름다움이 있더라도 그걸 어디까지 가지고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 3분 보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첫 수업 때 나온 글 정말 엉망이에요. 정말 이렇게 보고 싶을 정도로 저도 사실 저의 첫 글이나 숙적들을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그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 데칼코마니처럼 나의 끝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저는 이분들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 데칼코마니는 나비가 되어서 정말 멀리 가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책 계약을 하실지도 몰랐고 이렇게 너무 좋은 도약을 하실지도 몰랐어요. 근데 정말 그 나비가 훨훨 날고 있어서 축하드리고 저는 축하하러 온 것 같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동행은 마무리를 3분께 맡길게요. 저희가 독립출판했을 때 너무 막 아깝고 소중해서 전시도 열었었어요. 그때 현장이고요. 네, Q&A 듣기 전에 저희 앞으로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책을 냈는데 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작가님들 그래서 조금 얘기 나누고 Q&A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작가님부터. 저는 어쨌든 글을 계속 쓰는 게 저의 계획이고, 저는 원래는 제가 이제 나 자신이 주어가 되는 글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설을 쓰는 게 조금 저는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있는 게 중편 분량의 소설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마무리하려는 단계에 있고, 근데 또 이런, 그러니까 약간 남자 없는, 저희 사나운 독립, 그리고 남자 없는 여자들의 후속편이 나오면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냥 한번 생각해본 건데, 제가 INFP예요. INFP가 육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INFP의 뭐 행복한 육아 이런 거, 육아 예찬 이런 거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자 없는 여자들에서 어쨌든 남자 둘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남자 둘 여자 하나 이런 거 너무 재밌지 않을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역시나 계속해서 글을 놓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고요. 사나운 독립 2가 언젠가 정말 좋은 기회가 돼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뿌리 내린 여자들 뭐 이라던가 약간 정말 단단히 잘 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 다음 후속으로 좀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그걸 바라는 건 제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엄마의 죽음을 겪으면서 저희 아이가 그 과정을 오롯이 또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죽음에 관한 동화를 쓰고 싶어서 이거저것 좀 노력 중이고, 죽기 전에 시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경단녀를 졸업해서 본업도 좀 잘하고 싶어서 이제 내담자도 만나고 열심히 또 상담 일을 하려고, 교육도 받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도 사나운 독립 2부를 기다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나운 독립 10평의 마그마의 2부 같은 계획은 사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림을 그리고 제가 글을 쓴 그런 동화가 이제 어디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을 찍은 사진이 100장이 넘었어요. 모든 나라에서. 그 집 옆에 제가 여기 사는 사람처럼 글을 짤막하게 쓴 그런 시리즈가 있는데, 유림의 집 시리즈라고, 그거를 사진집을 이제는 엮어야 할 때가 돼가지고 독립출판물로든 아니면은 기회가 되면 기존 출판물로든 만나 뵙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기를 낳는 순간 자기 이름 불릴 일이 너무 없대요. 땡땡이 엄마 약간 이렇게 불리는 때가 많아져서 내 이름을 가끔 까먹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세 분 이름 꼭 진하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응원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막간 Q&A 시간을 가지고 행사를 종료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너무 떨리는 거 알아요. 질문을 한다는 것이. 근데 저는 질문하고 돌아가는 길이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며, 혹시 궁금하신 것들 저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먼저 할게요. 저는 그 사나운 독립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고 싶고, 다시 사랑하고 싶고, 다시 살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타인에게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대상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마침 애도를 겪었고, 그것에 대해 알고 싶어서 애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가지고 이 사나운 독립이라는 책이 약간 운명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서 책을 쓰시면서 많은 것들을 비워내고, 그 비워진 것들에 앞으로 어떤 것들을 새로 채워넣고 싶으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질문을 듣다 울컥 하는데요. 저는 사랑을 잃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 사랑을 하는 근력, 사랑을 할 용기를 다시 찾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래서 질문을 듣다가 너무 저는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지금 말하시는 거 다 적었어요. 너무 뭐 울컥해가지고 다시 믿고 사랑하고 싶고 살고 싶다 하셨는데, 저도 사실 제가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남고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되게 신기했던 게 삶과 죽음이 너무 가까이 밀접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 있는 게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경계보다 정말 그 너머에 있는 게 사랑이구나. 사랑이 있어야지만 죽음을 죽음답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삶도 삶답게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의 삶과 죽음 그 가운데 있는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비워낸 것도 있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약간 날이 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봉합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평강 작가님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언니 사랑이라고 느끼세요? 거기 책에 나온 시가 저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니까 제 안에 아직 어린 아이는 아직 아직 사나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아직 사랑을 모르겠고 사랑으로 정리되는 것도 싫어. 약간 이렇게 외치는 아이가 있는데 조금 더 탐색해봐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저도 그 생각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충분한 답이 됐을까요? 네. 다음 질문. 저는 책 쓰고 싶은 사람의 약간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책을 살 때 저는 제목을 딱 꽂히면 바로 그냥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나운 독립이라는 게 제목 들었을 때부터 이거는 뭔가 좋다. 그래서 바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사나운 애착이라는 책도 제가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관되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제목을 먼저 구상하시고 세 분이 글을 쓰게 되신 건지, 이 제목을 생각하셨을 때 모두가 다 동의하는 좋은 제목이었는지. 제가 박 대표님 라방을 즐겨봤거든요. 근데 그때 댓글 올라오는데 박 대표님이 대답 안 해준 질문인데 내가 할까? 그게 그 질문이었어요. 또 똑같은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사나운 독립 제목을 새 작가님이 동의하에 또 지으셨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사나운 애착은 사실 황예지 작가님이 저희한테 레퍼런스로 주신 책이어서 근데 사나운이 이렇게 딱 붙으니까 정말 절묘하다. 정말 모든 것이 한도 서려 있는데 또 맹렬함도 서려 있고 정말 좋은 단어다라고 갖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책을 다 쓰고 나서 자 이제 우리 제목을 정해볼까요? 하고 단톡방에 모여서 이리저리 단어들을 막 내뱉고 있었어요. 언니나 지연 작가님이 우리 독립에 가까운데 막 이런 얘기 하셨고 그래 하다가 사나운 독립?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다. 정말 그 전에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셋이서 한 번에 동의했던 게 사나운 독립이라서 우리 셋의 글을 다 아우르고 있구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딱 봐도 안 사납잖아요. 너무 안 사납고 찌글찌글한 애들이라서 뭔가 이 글에서만큼은 사납고 싶다라는 의미로 사나운을 넣은 것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납다는 말이 어감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사나운에 어느 하나도 센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나운의 뜻이 맹렬하다, 기세가 대단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갭이 너무 멋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를 좀 아우르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겉으로 보기에는 유들유들하지만 안에는 정말 불타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어감은 부드럽지만 뜻은 되게 맹렬한 사나운과 좀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나운이라는 거가 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비안 고닉의 책 때문에 제가 그 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고 저한테 남는 게 많았어가지고 이 사나운 독립이라는 게 우리 셋을 포괄하기 너무 좋은 제목인데 다른 게 없을까 그냥 계속 끝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너무 저걸 떠올리게 할까봐 전 책을 아니에요? 다 다행이에요. 근데 아까 그 완만하지 않고 막 그 요철이 막 울퉁불퉁한 그 원만하지 않았던 단계를 표현하기에는 이 말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딱 붙어버리니까. 원래는 이제 무제에서 다시 정식으로 출간하면서 제목도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했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사나운 독립 최종 제목이었어요. 제가 장본인이에요. 사나운을 제공한. 근데 저는 뭐 사실 여성 서사에서는 무조건 허스토리에는 계보가 필요하다라고 믿는 사람이어서 그 단어를 향유하는 것을 비비안 고닉 선생님도 좋아하시진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또 저희가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집에 가서 찜찜하실 것 같은 거 빨리 손 들어주세요. 이거 참 찜찜하실까봐 제가 나갔거든요.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라 질문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는 사실 이제 작가님들 약간 다음 세대인 90년대생이고 사실 지연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엄마한테 뭐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 같아. 그래서 너는 이런 게 잘 어울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그 방향을 따르는 게 좀 더 편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가끔은 누가 나에게 이렇게 정의해주면 그게 내가 전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구나 싶어서 그걸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나보다 인생을 더 오래 그리고 현명하게 살아오신 분이니까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작가님들이 사실 독립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그게 옳거나 뭐 좋은 방향이 아니어도 이미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계기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뭐 그냥 저 같은 이제 조금 더 그렇게 ING, 독립 ING를 향해 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게 약간 그 엄마와의 그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기질에 따라서 그냥 천차만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나 엄마가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해주겠어 뭐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걸 수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또 기질이 막 짧은 머리가 어울려 하면은 깊이 있고 긴 생머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 사람이라서 나중에 안 하더라도 그런 기질과 어떤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저는 그 저희 독립은 좀 독립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독립의 형태는 이거잖아요. 그 독립을 하려는 상대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치고 만만하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좋은 독립인 것 같아서 제 아이한테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주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일순간에 확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엄마와 대화를 안 하게 되고 왜냐면 하면은 자꾸 지적을 나가든가 자꾸 막 내가 의도치 않았다 막 걱정이나 막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확 쏟아지거나 막 연애를 할 때도 소개시켜드리면 갑자기 그날 와서 너 쟤랑 안 만나면 안 되겠니?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저는 좀 수동적으로 독립을 당했던 것 같아요. 독립을 하고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는 그 하려는 대상과의 관계가 괜찮다면 얘기를 많이 나누시면서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고 근데 그렇지만 독립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일정 정도 사나울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 탈피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의존해왔던 것에 나만의 것을 찾는 과정이고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좀 사나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어떻게 같이 관계를 이루고 계신지도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나 엄마 뜻 따르는 게 이렇게 편하다면 그만큼 엄마가 많이 존중해 주시는 언어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한켠은 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주보게 되는 때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한 번은 시도하는 그 다른 길로 새로운 경로로 가시는 것도 또 응원드립니다. 저는 떠오르는 사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어떤 내담자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40대 중반 분이신데 엄마랑 사이가 너무 좋아서 늘 엄마랑 막 이렇게 친구처럼 막 열심히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그때서야 내가 없다는 걸 발견했다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뭐 물론 관계들이 다 다르고 독립이 꼭 이렇게 사나워야 돼요. 무조건 나를 찾아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들 삶의 궤적들이 다 다르고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최고인 것 같은데 근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일은 독립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오는 것들 내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정말 나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양립해서 찾을 수 있는 길을 나만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게 또 그 선생님만의 독립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각자가 가진 독립의 모양들을 찾아가시는 게 저는 사실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셨을까요? 저도 90년대생이어서 공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 최근에 엄마랑 소리 지르면서 싸웠거든요. 근데 둘 다 힘이 너무 좋아서 싸우다가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 호랑이 둘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 뭔가 감정 분출하는 것도 다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이제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세 분의 귀여운 점이 지금 사인하려고 사인펜을 어디선가 구해오셨어요. 눈빛 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사인과 미처 못다한 대화는 이쪽에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세 분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언감생심 이런 큰 자리에 또 서게 돼서 너무 떨렸지만 따뜻한 눈빛이랑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사납게 독립. 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답게 나로서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을 하셨거나 계속 하고 계시거나 혹은 준비 중이신 모든 분들의 어떤 독립과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